이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재 신청서와 등재되지 못한 이유, 공동체 참가란 무엇인가? 여기서는 주로 2014년에 제출된 이 민속촌의 등재 신청서, 그리고 등재되지 못한 정부간위원회 회의록을 토대로 해서 인도네시아 측의 의도와 그 다음에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의 기대 간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 제출 당시의 제목은 아름다운 인도네시아 미니어처 공원 내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발전, 그리고 교육을 위한 문화공간 창조입니다. 민속촌 설립 배경으로서 도시화에 따른 인구 이동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무형문화유산을 보호 전승하는 어떤 공간과 공동체, 그리고 정부가 협력을 하면서 창조해 나간다고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인도네시아 여러 섬이 하나의 통일된 형태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다양성 속의 통일을 촉진하고 인도네시아 문화를 보호, 학습하며 다음에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음에 활동 보호 대상은 인도네시아의 무형문화유산이라는 다양한 장르를 총괄하는 아주 애매한 표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민속촌에서 다루는 이 무형문화유산은 우리가 협약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언어, 구비전성 및 표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적 관습, 의식, 의례 행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연 및 만물에 관한 어떤 지식 및 관습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5번째가 전통 공예 기술의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신청서에서 언급한 무형문화유산 항목은 상당히 방대한 양이지만은 2번과 관련한, 즉 예능과 관련해서는 노래, 음악, 문화 프레이드라든지 아니면 문화의 밤이라든지 무용극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그 다음에 와이안 인형극 등 이러한 것들을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보호활동으로서는 신청서에 어떻게 작성이 되느냐면은 먼저 활동 목록 작성과 기록, 그 다음에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조사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능 연습이라든지 아니면 공연, 염색 및 공예 등 민속자료 컬렉션, 보존, 전시, 그 다음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예능 및 공예품 제작 워크숍도 개최를 하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민속촌은 무형문화유산을 배우는 학생과 지도자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검정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다음에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인정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술가들의 어떤 표창이라든지 아니면 공연 기회라든지 아니면 연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이 이곳을 이제 방문해서 이곳에서 다양한 종류의 무형문화유산을 감상하고 또 경험도 하며 연습하는 그러한 곳으로서 정규 교육과의 어떤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활동 관리에 책임 있는 어떤 관할 기관 및 단체로서는 앞서 소개한 희망재단 외에 민속촌 관리와 어떤 개발 부서라든지 그 다음에 박물관이나 아니면 관계기관 관할 하에 어떤 유니트라든지 그 다음에 안주관이 있는 33개 도, 그 다음에 어떤 각 도 간의 전시소통을 위한 포럼이라든지 그
다음에 박물관 간의 어떤 소통 포럼이라든지 지역 공동체 협회라든지 뭐 예술 공동체 등등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민속촌에 깊이 관여하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외에 복수의 형태로 기술된 예술 공동체 등 그 범위가 애매한 집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청서에 대해서 정부 간 위원회의 판단 결과는 등재 불가였습니다. 그 사유로서 몇 가지 들 수가 있는데요. 지나치게 이제 돈이 많이 든다. 그 다음에 발전도상국 모델이 될 수 없다는 점 등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만은 이 안건의 중요한 문제점은 뭐냐면은 민속촌에서의 보호 프로그램이 무형문화유산을 지역의 맥락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점에 집중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대상이 국내외의 관광객, 방문객이라는 점, 그 다음에 목적이 뭐 여가 및 오락이라는 점, 그 다음에 본래의 어떤 사회적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적 의미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전성 공동체 및 전성자의 어떤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서 기획 실시되고 있다는 점, 혹은 그 참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등이 지적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가운데 협약의 어떤 정신이나 목적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결론이 내려졌고, 전성자 아니면 실천자에게 그들 자신의 어떤 무형문화유산 보호에서 주요 역할과 지위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문화유산의 어떤 민속화 혹은 박물관화를 피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되었습니다. 즉, 이 등재 신청서가 탈락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민속촌이라고 하는 이 시공간은 첫 번째가 공동체라 불리는 사람들의 어떤 참가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이 기존의 어떤 기능을 상실하게 했고, 전시물, 수집물 혹은 오락으로서 부적절한 역할을 하게 하도록 했다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서와 탈락을 결정한 어떤 회의록을 우리가 대조를 해봤을 때에 제안자 측과 심사자 측에서는 이 공동체에 대한 인식차가 엄청나게 크다는 점입니다. 신청서에서도 반복적으로 공동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지만은 그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애매하고 문맥에 따라서는 범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 자카르타와 같은 대도시가 등장을 하고 인구 이동에 의한 무형문화유산 전성의 어떤 쇠퇴 우려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생겨났던 민속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장면에서는 지방에 존재하는 각 민족 집단 혹은 자카르타를 유입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집단을 전성 공동체로서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민족 공동체라는 표기도 보입니다. 또한 민속촌 인근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지역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민속촌에 다양하게 관여하는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민속촌 공동체라 부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에 보면 각 항목을 기입하는 안이 있습니다만은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안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관련 관계기관 및 민속촌의 각 부분에 대해서 방문자로서의 여기에 들어가는 유치원생부터 대학생, 교원에 이르기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복수형을 사용한 민속촌 내부 공동체라는 표현도 보입니다. 이 문맥에서는 민속촌이 복수의 공동체의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어떤 장으로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안중간이 각 도에서 차출된 만큼 이들을 각각의 지역 공동체 대표로 보고 안중간 직원들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부르는 것처럼 기술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민속촌 내에서 활발한 공동체로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동호회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빈티지 자동차 동호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공동체라는 용어는 서클이라든지 아니면 동호회와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어에는 원래 공동체에 해당하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어로 된 어떤 서류라든지 아니면 책에서는 커뮤니티가 아니라 커뮤니터스라는 이 차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쓸데없이 인도네시아 측에 어떤 혼란을 야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 측의 공동체 정의의 어떤 애매함, 그 다음에 유동성과는 대조적으로 이 심사하는 측은, 즉 정부관위원회는 이 용어를 토대로 명확한 윤곽을 띠게 하고 그 다음에 세대를 넘어서 문화유산을 육성해온 지역의 뿌리를 내린 공동체를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는 자카르타로 유입된 사람들로 형성된 민족 공동체, 게다가 민속촌에서 일하는 예능인 어떤 직원들, 그리고 소풍이나 교회 활동 명목으로 자카르타 안팎에서 모이던 인도네시아 학생들, 그 다음에 레저를 목적으로 모인 관광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민속촌의 등재 탈락 배경에는 신청자 측과 그 다음에 심사자 측의 공동체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과 같은 무형문화유산과 전성공동체의 관계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특히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참가를 매우 중시합니다. 이 제도는 무형문화유산을 전성공동체가 명확한 것으로 위치부여를 하고 국가 아니면 연구자의 어떤 일방적인 그러한 지시가 아니라 공동체가 주역이 돼서 보호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을 이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인도네시아는 지방에 있는 문화 혹은 민족 문화를 토대로 국민 문화를 창조함으로써 국가라는 공동체를 상상 혹은 창조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와 무형문화유산 관계의 어떤 존재 방식은 무형문화유산 협약과 인도네시아 측에서 크게 차이를 보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미니어처인 민속촌을 하나의 공동체 혹은 복수의 공동체 집합체로 보고 그 속에서 보호 혹은 육성되는 문화를 인도네시아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보는 이 저자의 인식은 인도네시아 측의 어떤 역사적 배경, 문화정책 방식을 생각했을 때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협약의 어떤 이상실현 열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 개념은 실은
협약문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조문 초안 단계에서는 지역 공동체부터 국가까지도 포함한 폭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정의도 제한되었습니다마는 합의에 도달하지를 못했고 조문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경위가 있습니다. 결국 조문에는 공동체에 대해서 사회, 집단 혹은 개인으로 기술될 뿐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유산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사실 자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리무용을 예를 들자면은 발리섬 내 각 마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성에 대해서 도 차원의, 도 수준의 어떤 지자체가 계획을 추진하는 발리 예술제 등 예술 육성이 있는가 하면은 자카르타로 유입된 발리인들 사이에서 전개되는 어떤 예능 활동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어떤 일부가 지도자가 돼서 민속촌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무용교육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발리 예능 전승자는 누구인가? 그 공동체란 어디에 있는가? 공동체를 어느 지점에서 자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떤 무형문화유산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민속촌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그곳에서 육성되는 인도네시아의 무형문화유산을 진정하지 않다고 잘라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내실을 발리 무용을 예로 들어서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민족 도시 자카르타, 그리고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어떤 국시를 실현하는 거점인 민속촌이라는 이 공간에서 발리 무용은 새로운 기능, 새로운 어떤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민속촌의 예능 전성. 발리의 예능은 인도네시아에 존재하는 다른 무용과 비교해서 동호인도 많고 또한 볼거리로서 상당히 세련되어 있어서 민속촌에서 특별한 어떤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속촌 내에서의 어떤 예능 대회에서는 발리팀이 몇 번에 걸쳐서 상위 입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안주관이 해당 지방의 무용 정기교육 발리 무용 강의는 발리의 안주관이나 인도네시아 박물관 내에서 실시됩니다. 이 저자가 2014년에 발리 안주관을 방문했을 때는 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 완티란이라는 지금 사진 보시면은 요 두 장입니다. 왼쪽 위에 사진과 아래 사진입니다만은 이 건물에서 지역 어린이들이 발리 무용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카르타 교회에 있는 민속촌 주변의 주민들은 무슬림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발리 무용을 배우는 학생들 가운데 힌두교도 발리인은 소수이고 이날 배우고 있었던 5명은 모두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마침 무슬림의 어떤 단식 기간인 라마단에 해당되었는데 출석자가 적었지만 아이들은 열심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같이 참석한 엄마들도 몇 명 있었고요. 그리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은 이 민속촌 직원인 발리 출신 남성 S씨였습니다. 이 사람은 발리섬 예능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일거리를 찾아 자카르타로 나온 사람입니다. 1980년대부터 이 민속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반주곡을 카세트 테이프를 털어놓고 아이들을 춤추게 합니다.
가끔 자기가 앞에 나와서 모범을 보이기도 합니다. 말로 하는 설명은 비교적 적고 어떤 자신이 하는 그 춤을 모방과 반복 연습을 중시하는 이러한 무용 연습은 발레에서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 사실 차이도 있습니다. 기존의 발리 무용은 발리의 어떤 토착의 애니미즘 아니면 조상 숭배 그리고 힌두교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무슬림 학생이 많은 이 민속촌 자카르타의 그 외 발리 무용교실에서는 어떤 신앙과의 결부를 강조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쪽에 신경을 쓰는 듯 합니다. 예를 들어서 펜데시라고 하는 이 무용 속에는 사실 양손을 모아서 머리 위로 치켜 올리는 발리 힌두교 어떤 힌두교의 기도의 몸짓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시는 여기서는 그것을 신에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려는 몸짓으로서 자기 나름대로 이게 재의미 부여를 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인정시험과 어떤 승급제도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도 발리에서의 상황과 다릅니다. 이것은 민속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카르타 외에 발리 무용교실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용 내용이 난이도별로 나눠져 있고 학생은 먼저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두 번의 어떤 성급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더 어려운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의상을 입고 가물란 연주에 맞춰서 춤을 추는 기회는 아이들의 어떤 동기부여를 환기시키는 데 있어서 자카르타의 발리 무용에 대한 일종의 질통제가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때에는 발리에서 온 유명한 무용가를 초청해서 심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카르타에서 육성되는 발리 무용이 발리에 거주하는 발리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합격 증명서를 발행하는 주체는 발리가 아니라 민속촌이 위치한 동자카르타시 관광문화국입니다. 또한 자바 무용 등 다른 무용 장르의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발리 무용 배우기를 열심히 한 한편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발리인이 자바 무용, 아체 무용 등 발리 이외의 인도네시아 민족이나 아니면 지역 무용을 배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발리 무용을 가르치는 SC는 민속촌 내에서 펼쳐지는 이벤트에서 다양한 지역의 민족 예능 공연에 참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근 롬보크도는 물론이요, 서쪽의 수마트라든지 아니면 동쪽 자바라든지 여러 지역의 그 안중간에서 볼거리로서 추게 되는 춤에 출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지역 예능을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SC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자가 2015년에 조사를 했을 때 그녀는 동자바의 안중간에서 개최한 행사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의 명칭이 보노로고라고 하는데 보노로고에서 초청된 예능이 아니라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동호인 그룹에 의한 대항전이었습니다. SC 학생들 또한 다른 지역의 안중간과 교류를 통해서 발리 무용 이외의 무용을 배우거나 보거나 하는 기회가 점차 늘어나게 되고 자연적으로 지역이나 민족 무용의 어떤 특징에 친숙해지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에 전하는 다양한 무용의 전체 혹은 그들을 뒤섞은 창작품은 누산타리 무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산타라 무용이요. 누산타리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누산타라라고 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제도 여러 섬들을 의미를 하지만은 민속촌에서는 독립기념일 등 특별한 날에는 이 누산타라 무용 공연을 자주 합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시는 아래 춤추는 이 모습이 창작 무용인 누산타라 무용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육성되는 것은 인도네시아 예능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이고, 여기서 전성되는 것은 발리 예능을 넘어서 누산타라 예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민속촌에서의 예능 전성은 일반인들이 상정하고 있는 마을에서의 어떤 옛날부터 전해지는 예능 전성과 다르지만은 인도네시아라는 공동체를 상상 혹은 창조하기 위해서 40년 가까이 실시해온 실천입니다. 그런데 민속촌이나 그 주변에서 아이들에게 발리 무용을 배우게 하는 부모들은 발리 무용은 누산타라 무용 속에서도 특히 복잡해서 이것을 마스터해야 다른 곳의 무용 습득도 쉬워진다는 이러한 유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카르타에서의 아이들 연습 일환으로서 발리 무용이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발리 무용은 그들에게 있어서 누산타라 무용의 기초를 제공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광화와 박물관화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속촌이 베스트 프랙티스에 선정되지 않은 이유로서 정부관위원회의 그 심사 기록에서는 이 공원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점, 그 다음에 무형문화유산의 박물관화가 혹은 민속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테마파크나 박물관이라는 용어는 문화의 전성이나 실천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상태의 대명사로서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체 주도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무형문화유산도 세계유산과 마찬가지로 관광 목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모아놓은 디즈니랜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속촌 설립을 제안한 스와르트 부인에게 영감을 준 것 중에 하나가 디즈니랜드입니다. 실제 민속촌에 주목을 해보면 분명 무용 연습하는 모습 자체가 발리 안중간의 볼거리 중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발리 건축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느끼고 전시된 가면이라든지 아니면 가구라든지 공예품을 감상함과 동시에 완티란에서 발리 무용교육을 구경합니다. 그 중에는 즉석에서 무용교육에 참가하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자카르타에 사는 외국인 애호가가 여기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발리의 경우에서는 대부분의 예능은 항상 관광객, 외국인 애호가의 어떤 시선 속에서 또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에는 문화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세계에 어필하고픈 그런 식민정부가 발리에서의 예능과 예술교육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발리인
예능인을 세계 박람회에 보내서 유럽 사회에 발리 예능을 소개한 것도 네덜란드였습니다. 1930년 무렵에 주로 유럽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의 기호에 맞추어서 발리 예능의 어떤 재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중심적 역할을 한 것은 발리에 장기 체류를 했던 독일인 화가였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발리인도 이러한 외부자의 시선을 받아들이면서 예능 혹은 의례 활동 등 발리에 기대하는 어떤 에그조틱한 문화를 창출해서 활성화시키고 관광자원으로서 이용해 왔습니다. 현재도 발리 관광지에서는 일상적으로 관광객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연습을 하고 예능인은 그들 앞에서 연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르치기도 하면서 예능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광객 대상 시설, 즉 민속촌을 무대로 실시하는 예능 교육은 실은 발리섬 내에서의 예능 교육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발리 안중간에서는 발리의 전통가옥을 전시하고 있지만은 그곳에서 상건 아니면 비상건 형태로 활동하는 발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들 건물이 단순히 만들어진 것이거나 가짜 예능이 아니라는 점도 들 수 있습니다. 발리의 모든 민가와 마찬가지로 이 집도 완성될 때에는 무라스파스라는 어떤 의례를 했습니다. 그 한 구석에는 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공양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안중간에서는 경비를 위해서 숙직을 서기도 합니다마는 발리인들에게 있어서 의례를 실시하는 집에서 지내는 것은 고목과 자는 것과 같다는 SC의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 전시물이라 하더라도 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은 힌두교에서는 부정탄다고 여기는 월경하는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상중인 사람들이 들어가서 부정타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민속촌 내부에는 힌두 사원도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평소에 문이 닫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원은 언뜻 보기에 어떤 신앙적 맥락에서 벗어난 무기질인 건물만을 전시하는 박물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변 힌두교들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신앙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 민속촌은 다양한 민족 문화를 전시하는 그야말로 거대한 박물관 같지만은 그 모든 것을 진정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곳에 다니거나 때로 숙박을 하는 직원들은 전시 자료인 물건 그리고 그의 부수적인 불가시한 존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은 반드시 맥락에서 벗어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의 일상은 현지 물질 문화와 일종의 연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물건이나 불가시한 존재에 둘러싸인 속에서 예능이 학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민속촌의 힌두교 사원에서 의례가 열릴 때는 자카르타에 사는 무슬림 자녀들 외국인 발리 무용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결론입니다. 민속촌은 각 지역에 유리한 어떤 물질문화 아니면 예능, 신앙이 진열되어 서로 비교되기도 하고 교섭되면서 그 속에서 인도네시아 예능이라 불리는 것이 육성되는 시공간입니다. 베스트 프랙티스의
이 공원이 선택 아니면 선정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공원은 유네스코 위원회의 어떤 상상에 반해서 예능을 과거로부터 이어온 정책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박물관 자료처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능의 어떤 동태, 그렇기 때문에 소구력이라든지 아니면 구심력에 주목을 하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전통관 아니면 문화유산관과 문화유산에 앞서 어떤 명확한 경계를 지닌 공동체, 그 속에서의 전성을 전제로 하기 위한 유네스코 문화유산관과의 인식 차이를 민속촌이 등재 신청했을 때의 그 탈락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정부위원회가 민속촌의 활동에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무형문화유산 공동체 맥락 아니면 사회적 기능은 진짜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 공동체를 발리민족 아니면 발리의 마을이 아닌 인도네시아로 우리가 읽게 되면은 이곳에는 그야말로 다민족 국가 인도네시아 특유의 맥락에서 사회적 기능, 문화적 의미를 전승하는 예능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계유산과 달리 무형문화유산은 보편적인 가치를 묻지 않고 전성 공동체에 있어서의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베스트 프랙티스 선정 과정에는 공동체의 사례는 전성 공동체라는 것이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을 전성도 있고 도시 국가 차원에서의 전성도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문화유산을 양식으로서 창조되어가는 공동체라는 점, 또한 문화유산 전통에 대한 이상, 사회적 위치 부여는 다양하다는 것을 밝혀내고, 그렇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일종의 보편주의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동영상 보조자료를 제가 링크로 걸어뒀습니다. 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은 민속촌 소개 영상입니다. 하나는 로프웨이 위에서 바라본 것이고요. 하나는 지상에서 둘러본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발리 예술제와 관련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한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의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